오늘은 54페이지 설명의 진술 방식 중에 인과관계를 따라 그 근래형을 기술하는 방식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개념 간의 논리적인 인과적인 정합성을 살피는 거야. 인과관계라는 게 뭐야? 인과관계 하면은 또 다른 개념이 상관관계가 있지, 그지? 한번 생각.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점은 뭐야? 우리 인과관계 많이 얘기를 들어봤지, 그지? 네. 상관관계를 얘기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인과관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개념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 드는 게 이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 어때?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네. 인과관계 얼핏 보면 인과관계가 폐암을 일으킨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잖아, 그치?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은 담배 안 피는 여자들이 폐암 걸리는 건 뭐냐 이거지? 남자들이든, 그치? 네. 여자들도 폐암 많이 걸려.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 태운 거 이런 거 연기 많이 흡입을 하면은 많이 걸리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필연과 우연의 관계라고 보면 돼. 원인과 결과가 1대1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인과관계성이 있는 거야. 절대적인 거지, 그지? 필연의 관계잖아. 어? 근데 다른 원인이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필요한다. 아무튼 인과관계라는 말을 우리 평상시에 쓸 때는 상관관계도 포함돼.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필연성. 어? 그럼 대체적으로 그런 글들은 어떤 글에서 많이 벌어지나? 설명글에서 과학지문, 기술지문 설명할 때 과학의 원리 같은 거, 법칙 같은 거는 인과성이 있는 거지, 그지? 네. 논리성이. 뭐 그런 것들이야. 그런 글들을 그러면 어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자고. 자, 봐봐. 글감, 주제, 제재, 화제 이런 것들. 글감의 논리적 선후관계나 글내용의 논리적 선후관계에 따라 글이 기술된 방식을 논리적인 전후관계에 따라서 기술된 방식은 인과관계에 의한 전개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대상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는 글이나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및 견해를 내세우는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개 방식에서는 글감 사이의 내적 관계에 대해 혹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독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글 내용이나 글감 사이의 인과관계나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글 전체의 윤곽과 글 내용의 흐름을 포착하기 어렵고 각각의 문장과 단락의 합리적인 배치 그리고 단락과 단락의 유기적인 연결을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글에서 중심 생각을 잡고 또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치? 인과관계에 따른 글들은 글이 명확하지, 그치? 응? 논리는 명확해야 돼. 학생들이 내가 되게 이상한 게 설명글들 보면 인과관계를 따라서 기술된 게 많아.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읽었으면은 글 쓸 때도 당연히 인과관계에 맞게 글 내용이 기술돼야 되는데 글이 되게 두서가 없어. 글이 그냥 나열식으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공부가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글 내용 이해보다는 답안 맞추기에 급급한 거지, 그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렇게 공부해 버릇하니까. 이런 전개 방식에 따라 기술된 글에서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적인 질서는 흔히 무시되기도 한다. 즉 글쓴이는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있겠지, 그지? 또 대상 사이의 공간적인 배열에 구애받지 않고 근래형을 기술할 수도 있죠. 오로지 인과관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술한다는 거예요. 글감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글을 펼쳐나가는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추론, 연역적인 방식으로 글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과 기납적인 방식으로 글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추론의 방식인데, 연역은 뭐야? 결론부터 내세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차례차례 내세우는 거야. 앞세우고. 네. 근거는 기납적인 거는 반대지. 먼저 근거부터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종합하고 일반화해가지고 결론을 노출하는 거야. 그럼 하나는 또 질문을 하지. 우리 연역 추론, 기납 추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지? 네. 그럼 연역 추론에서 결론은 참이라. 결론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 그 근거는 그러면 그 뒷받침 근거는 반드시 참여해야. 연역 추론에서 결론이 참이면 근거도 반드시 참일까?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을까? 참여다. 연역 추론은 결론이 참이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뒷받침 근거도 반드시 참여해야 돼. 네. 대체적으로 어떤 추론이냐면 형이상학적인 질문들. 사람은 죽는 건가? 유한하냐? 사람은 죽는다. 유한하다. 신은 있다 없다. 신의 존재를 있다 없다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참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뒷받침 근거 신이 있다 그러고 근거에서 신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추론이야. 근데 기납 추론은 반대지. 전제가 있어. 얘 대표적으로 이제 그 블랙스완이라는 예를 많이 들어. 블랙스완은 뭐야? 흑조 아니야, 흑조. 백조는 다 하얗다고 보는데, 기납 추론은 과학적인 추론 방식이지, 그지? 첫 번째 백조를 조사했더니, 경험했더니, 하얘. 두 번째 걸 봤더니 하얘. 세 번째 걸 봤더니 하얘. 이거 언제까 한두 끝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야, 이점 됐다. 우리 결론이 백조는 하얗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짓자. 그런데 실제로 저 호주인가 거기서 흑조가 발견되기도 했어. 그러면 결론 딱 깨지는 거지, 추론이. 네. 그렇듯이 기납 추론은 결론이 참이라고 해서 전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응? 아무튼 추론 방식이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연역 추론은 결론을 앞세우고 그러한 결론이 도출하도록 하는 논거와 그 논거들에 기초한 추론 과정을 나중에 제시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기납 추론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거들을 먼저 제시하고 난 뒤 그것을 종합하고 일반화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연역적 전개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글의 핵심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기납적인 전개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글의 핵심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인과관계를 따라 글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은 글의 어느 특정 단락에 집중돼서 있지, 그치? 우리 저번에 과학 지문에서 이거 튀김조리 과정에서 식용유와 튀김재료 간의 전도 가지고 막 그 관계가 펼쳐져 있잖아, 그치?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잘 살펴야 돼. 그것은 인문 철학 지문에서 핵심 개념을 따라 펼쳐지는 사건, 사태, 현상, 대상에 대한 물음과 대답일 수도 있고, 또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론, 법칙, 원리, 현상을 순서와 체계를 따라 설명하는 기술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되 원인에서 결과로, 혹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또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또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 것으로,
또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근거를 할 수 있는 그 맥락의 단서, 핵심어들을 찾아서 생각을 집약하고 확장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번에 봤듯이. 자, 이거 한번 볼까? 경제지문인데 사회지문이랄 수도 있겠지? 공급사슬망,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 이 채찍 효과라는 말을 해. 채찍 효과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지. 공급사슬망에 대해서도. 볼까? 이게 어떤 건지.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 레즈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짝퉁이 많았다는 얘기지, 그치? 다 입었잖아.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 이런 일 되게 많지.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발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 사슬망 관리, SCM이라고 그래. 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관계가.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 물휩 이펙트래.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대.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변동폭이 이렇게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래. 이것은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그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런 걸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 그치? 저기 중국에서 바람만 휙 불어도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네. 자,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예측이 어렵잖아. 그지?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치?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래.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치?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항상 뒤에 이런 글들을 나오면 뒤에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걸 잘 봐야 돼.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니 한 군데서 여러 군데서 하면 너 없어도 돼. 딴 데서 해도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걔한테 목매다니까 내가 더 많은 거 갖고 싶으니까 확대해서 막 주문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치?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자, 첫 번째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왜곡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알 수 있어.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 공급 단계가 많아질수록 왜곡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채찍 효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형 할인점 있잖아, 그치? 이마트 이런 데가 왜 가격이 싸냐 이거지, 그치? 여기 이걸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 그치? 수요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왜? 단계가 다 압축해 버렸잖아, 그치?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통 마진도 줄어들고, 그치? 예측도 그렇고. 그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야. 시차 때문에.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도매점이 소매점으로 주문받았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재고량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수요의 왜곡, 대량 주문 방식 때문에 또 시차, 이거를 단어를 탁탁탁 머릿속에 딱딱 정리를 해야 돼. 알겠지, 그지? 그거 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서점 같은 거야. 서점. 책을 안 읽어서 서점이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서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서점이 자주 가는 데가 광화문 교보문 거란 말이야. 그치? 네. 옛날에는 책 있으면 책을 이만큼씩 진열해 놨단 말이야. 요즘은 가보면은 한 권, 많아야 두 권, 뭐 아주 잘 팔리는 걸 쌓아놓겠지만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 그치? 창고에서 파주에 출판단지 이런 데서 또는 물류 창고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지, 그치? 그런 경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게 다 물류 합리화라고 그러지. 물류 합리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이게 서점에서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나중에 골병 드는 데는 어디야? 출판사지, 그지? 어? 네. 나중에 재고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다 합리화가 돼가지고 출판사들이 영세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한번 찍었다 그러면 선생님 옛날에 책 쓸 때는 기본이 2,000권이었어. 2,000권. 2,000권을 가지고도 서점에 깔면은 재고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기술도 발달되고 뭐 이러지만 500권 정도 찍는 경우도 많아. 그치?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영세한 데도 살아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벌어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공급 사슬망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야. 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 그치? 어? 그런 것들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뭐를 얘기를 했는지 지금 다 봤지? 자, 봐.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쉬우고요. 예문 5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사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와 그 결과를 단락별로 나열관계,
핵심과 핵심을 나열하고 따라서 그리고 단락 안에서는 기술 핵심 예를 들어서 상수라는 예시 인용 상수를 들어 기술 관계를 따라 근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 확장 개념을 이것을 이해를 돕는 맥락적인 단서 수요 공급 관계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인과적인 정합성을 살피면서 이해하면 된다. 이건 되게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 단락 1, 2는 누가 봐. 공급 사슬망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단락 3은 길들어. 그 현상의 원인으로 채찍 효과를 들고 있지. 단락 3은. 단락 4는 일어나는 이유 및 결과 1. 단락 5는 2. 단락 3은 6은 3. 수요의 왜고 대량 주문 방식에 따른 재고 증가 시차. 그리고 단락 마지막에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주목할 때는 어디야? 4, 5, 6이지 단락. 그지? 네. 이거를 딱 알아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읽으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 보면은 찾기가 이렇게 쉽겠지. 그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예문 6을 한번 읽어봐. 6은 몇 페이지니? (59페이지) 자 읽어봐. 읽어보고 똑같이 봐봐. 머릿속에서 내가 얘기했지. 핵심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딱딱 떠올려서 이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구성을 해야 돼. 그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네. 59페이지요? 책이 59페이지 하게 보면은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 뭐 나오지? 전 이거 인상주의 화가 모네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의 화풍 비교. 이거 16쪽 봐봐. 프린트볼 16쪽. 16페이지. 아, 예, 찾았어요.